한국은행이 다시 금리 인하를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한 번의 동결 때문에 약간 움찔했던 게 다시 좀 꿈틀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강한 지역은 우리가 자주 다뤘습니다만 뭐 토지 허가 거래 이것도 폐지가 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요. 네. 또 토지하고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된 거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꿔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바뀌었죠. 일단 2월 달에 바뀌었고 3월 달에 또 바뀔 것 같아요. 어떤 반대로. 다시 네, 지금 막 불탔는데요. 네. 그 불탄 거에 대한 어떤 효과나 거래 내용을 보니까 네.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 그걸 푼다는 자체를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주택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네. 투기의 우려가 없을 때 풀잖아요. 그게 맞죠. 투기의 우려가 있으면 묶는 거잖아요. 네. 제도가. 그럼 주택 가격이 강남이 전국이 하향 안정세 속에 네. 강남 사구와 마용성만 올랐잖아요. 그렇죠. 계속. 네. 근데 왜 풀죠?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럼 부작용이 나오고 역으로 있죠. 생각해 보면 네. 잘못하면 놔뒀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에 풀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 그 얘기를 안 하고 네. 발표할 때 워딩이 중요한데 네. 개인의 재산권 그렇죠. 저해를 명분으로 내세웠어요. 그러면 원래 법제도하고는 좀 안 맞는 거예요. 취지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은 원래 자유주의국가에서는 당연히 보호돼야 되는데 그렇죠.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가 대한민국 헌법이고 네. 그거에 맞춰서 토지거래 허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1970년대 처음에 됐을 때 위헌 소송을 넣었어요. 그랬죠. 20조 네. 그때 합헌을 받았어요. 네. 그럼 의미와 목적은 명확하잖아요. 주택 가격이 투기 우려가 없고 안정되고 도리어 떨어지는 게 좀 걱정될 때 푸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혀 반대인데 풀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쵸? 오히려 더 자극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자극을 해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왜 풀었을까요? 그러면 떨어질 우려가 없는데.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네.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한 일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면 이제 역으로 말하자면 이 기회에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고. 그거를 명분을 내세울 게 없으니까 개인의 재산권을 해서 풀 수 있겠죠. 네. 그리고 6월 22일이 토지거래 허가 지정일 만료일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6월 22일 날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 해제예요. 네. 근데 그걸 굳이 4달을 땡겨가지고 급하게 그럴 사유가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부동산은 정치하고도 연관되잖아요. 네. 대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를 던졌을 때 시장에서 시장주자분들 입장에서는 기자분들 쓸 게 없었잖아요. 강남 그동안 오르다가 잠깐 조정받으니까 특별히 쓸 게 없고 조정 기미가 있고 계엄 사태, 경제 트럼프 이런 걸로 인해서 하방 압력이 세니까 네. 다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소스가 없잖아요. 네. 이 소스가 하나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붙어서 이게 막 도배를 했잖아요, 언론을. 그러면 잘 모르시고 바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일단 정부에서 또 서울시죠. 네. 또 오르나 보다. 그냥 일단 네. 단순하게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3월 달을 보니까 확 다 달라지는 게 뭐냐면 지금 7일, 8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보통 5건 정도는 거래돼요. 모든 구가, 서울이. 네. 근데 지금 송파구 0건이고요. 네. 서초구 3건, 강남구가 3건이고 약간 다운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토지거래 허가의 본 내용을 그럼 가격이 또 올랐잖아요, 다. 네. 송파도 지금 최고가 찍고. 네. 그럼 그 가격에 계속 줄 서서 사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냉철하게 볼 때는 2월 달에 붐을 탔다. 근데 정확히는 1월 달부터죠. 네. 왜냐하면 1월 12일 날 발표를 할 때 군부를 떼었잖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재지정을 좀 검토하겠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검토하고 있다가 6월 20일 날 이번엔 지정 안 할게 하면 끝난 건데 네. 땡겼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던지고 이슈를 던지고 2월 10일 날 던져버리니까 연속성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호재를 받아들였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움직인 거고 이제 오래 가지 못하는 게 지금 7일이지만 한 주 더 보면 알 것 같아요. 한 주. 왜냐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면 쫓아가는 힘이 약해지는 고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벌써 오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딱 풀었을 때 이거 올해는 못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예측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주택가에 내려간 상태였으면 이건 쭉 가요. 올라갈 여지가 있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많이 올라서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시 펌핑했는데 네. 이어지는 수요가 없다라면 이제 꺾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3월 늦어도 중반이면 이게 꺾이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대출 금리 인하도 있지만 네. 그건 이쪽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거든요. 금액을 따져보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제 토지 거래 허가가 지금 당장은 좀 오르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릴 거기 때문에 이제 선제적으로 네, 그런 좀, 요소도 있는 거죠. 예. 정책을 그냥 둬도 일몰될 것을 네, 굳이 맞아요. 이렇게 시장을 좀 자극하는 면이 없잖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근데 거래가 좀 줄었다는 게 물론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되고 네, 3월만 그래요. 네, 2월은 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3.1절 또 그 하루 또 쉬는 네, 것도 있었기 연휴 때문에 있고, 네. 뭐 그게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아니면 매물을 걷어버려서 거래가 줄었다고 봐요. 매물 많은데요? 매물이 많은가요? 아니 100건 거래되는데 3,000개 있는데 그게 무슨 네. 매물이 저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 소장님한테 아, 네, 네, 네. 한번 이제 해석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네, 뭐 전문가들도 인사이트가 다르니까요. 네. 저는 교수님하고 좀 다른 의견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통계를 봐야 되고 현장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일단 통계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 송파구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3월 1주차 주간 변동률을 보니까 0.68%가 나왔는데요. 3월에 거래가 없다고 0.68%면 말씀하셨는데 그게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거래량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조사관들이 네. 해당 지역에 대해서 뭐 호가, 호가라든지, 거래 네. 가격 모든 걸 다 조사를 합니다. 네. 0.68%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최근에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이 숫자가 지난주에 0.68이면 지난주가 상한가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난주가 0.5 얼마였죠? 네. 그래서 더 그것도 강해졌는 놀라운 것 숫자인데 같은데. 0.68% 제가 깜짝 놀라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 2월 1주차가 0.76%였고요. 7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8년이면 막 집값 달아오를 때 정도 수준으로 네, 거의 한 전세 달 끼고 만에 집사자 할 때. 한 달 그렇죠. 만에 송파구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좀 동의하는 부분은 이게 너무 단기간에 어차피 높은 가격이었는데 단기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속 상승 가능할까에 대한 약간 과수요를 걱정스러운 자극했다. 예. 걱정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서초구, 강남구 모두 다 높아요. 서초구는 0.49%, 강남구도 0.52%인데 제가 현장 분위기 좀 체크해 보니까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좀 인사이트가 제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체크한 바로는 일단 현장에 집주인들이 호가를 다 올리고요. 조사하는 동안에도 호가를 막 올려서 사실 거래를 하고 싶은데 네.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려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네. 뭐 강남 또 아파트, 네. 빌라가 아닌 아파트 쪽에는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 뭐 서울시에서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뭐 출사표를 뭐 조기 대선을 염려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시기가 좋지 않았다고 보는 게 풀려고 했으면 2023년 집값이 금리 한참 떨어졌을 오를 때, 때, 예. 그때 1.3 대책 발표될 때 풀었으면 네, 세트로 모든 게 다 했으면 좋았을 깔끔했는데 텐데. 예. 올 6월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일몰제처럼 이제 풀리게 되어 있는데 네. 5년 차죠. 예. 지금 풀어버리게 되니까 이게 약간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시장의 이제 뭐 매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집값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좀 억눌려 있었잖아요. 대출 그렇죠. 규제에다가 뭐 작년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여러 가지가 억눌려 있었는데 이게 탁 풀리다 보니까 마중물 역할을 한 것 같고 공교롭게도 2월에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내렸고요.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똘똘한 한채 현상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경기 실수요 침체까지 위주로. 맞물려서 다주택자 규제가 많다 보니까 내가 여러 채 가지면 불이익을 당하겠네. 3억 아파트 세 채를 가지는 것보다 20억, 30억 아파트 하나 가지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게 최근의 트렌드인데 경기 침체까지 맞물리다 보니 똘똘한 지역, 네. 똘똘한 한 채가 어딜까를 바라보니까 서울이고 서울에서도 강남 상구가 지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회적 현상이 맞물리다 보니까 팔았는 분들이 갈아타기, 자금력이 되시는 무주택자들이 사기, 또 지방에서도 인서울, 강남 이런 현상들이 맞물려서 지금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강남이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가 올라도 너무 빠르니까. 너무 올랐어요.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 실거래 가격, 국토부 실거래 가격을 보게 되면 아직도 뭐 리센츠가 28억 5천만 원, 종전 최고 가격인데 현장에 얘기 들어보면 뭐 얼마 전에 뭐 30억, 32억이 네. 거래가 됐다라는. 그럼 이게 진짜 소문인 건지 진짜 거래가 된 건지도 지금 막 혼재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뒤죽박죽 상황인데 불안한 수요자들 사러 갔는데 집주인은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회수하게 되면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마포, 네. 성동, 또 뭐 강동구, 동작구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상승세는 뭐 3월이 되면 어느 정도 멈출 수는 있겠다. 이게 뭐 0. 계속 올라서 뭐 0.8%, 0.9%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가격인데 저는 풍선 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있겠다. 적어도 서울 한강벨트, 마용성이나 과천, 분당, 그렇죠. 판교 같은 주변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가 판교도 다녀왔는데 또 거래가 되더라고요. 또 최고 가격도 나오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풍선 효과도 좀 걱정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이제 가는 부동산이 좀 다른 곳인가 봐요. 현장은 또 다르게 진단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저도 조금 느끼는 게 강남이 요즘은 이제 좀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아까 뭐 0.68 말씀 주셨는데 주식으로 치면 뭐 거의 한 달 만에 30-40% 오르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 정도 속도기 때문에 지금 실거래가가 한 달 이후에 찍히잖아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거의 꽉 채워서 뜨잖아요. 네네. 그럼 호가가 올라가는 거 그 텀을 이 갭이 너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제 집주인들 모여 있는 단톡방 같은 데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거래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톡방에 올라와요. 얼마 됐다더라라고 하면 딱 한 달 되기 직전에 이제 이게 실거래가 확인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소문이었던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저도 뭐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제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호가 차이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 교수님은 일단은 이후에는 좀 빠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지금까지는 자극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한 거는 강남도 계속 이런 상태는 못 갈 거니까 강남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제 뒤에 애들이 좀 따라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강남이 그냥 좀 원래대로 돌아올 것인지 이게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양극화가 심화되느냐 완화되느냐인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뭐 노도광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 약간 지방 아파트 취급을 좀 받고 있는 듯한 느낌도 없잖아 있다. 너무 심하셨다. 네. 가격만 봐서는 좀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오히려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지 않느냐고 질문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면 교수님한테도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본다면 네. 지금 이제 강남이 이게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네, 그럼 네,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강남은 이제 빨리 동력을 소진했으니까 약간 정체되고 다른 쪽에서 쫓아오든지 아니면 같이 내려갈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요 후자로 저는 일단 봐요. 강남 네. 일단 네. 2월달에 많이 일단 네. 상승했고 네. 상승을 했는데 3월달 초반 분위기가 또 2월달 거래를 보면요. 네. 우리가 아까 통계 아까 0.68 높은 네. 수치잖아요. 그 통계 수치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5천 세대에서 최고 신고가가 하나를 찍으면 걔는 5천 개 비중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통계 방식에 좀 약간의 왜곡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그 부동산원에다가 네. 자료를 오픈해라 하는데 오픈을 못 해요. 이제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그렇겠죠. 보실 필요가 있고 또 말씀하신 노도광이나 금강구는 어떤 상황이냐면 요번 강남구 작년에 오를 때도 많이 못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두 번 쳐주니까 네. 약간의 이제 어떤 매수 심리가 네. 살아나는 데는 도움이 됐어요. 심리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매수 심리가 작년에 8월에 피크 찍을 때 서울의 매수 심리가 70까지 올라왔거든요. 3, 40 가다가 2배 뛰었어요. 그랬다가 30대로 내려오다가 이번에 50대로 넘어왔어요. 많이 올랐어요. 심리는. 근데 실제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노도강은. 강남하고 강남 3구는 거래량이 늘었어요. 네. 그러면 확연한 게 이쪽은 붐을 탔는데 이쪽은 마저 못 따라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만약에 정체해 준다라면 여기가 원래대로 우리 역사를 보면 뭐 소장님도 아시지만 강남의 딱 반값 수준이에요. 네. 보통 45%나. 그렇죠. 그러면 키 맞추기라면 15억대로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남의 어떤 소득 분포와 이런 걸 이제 강북하고 약간 차이들이 있잖아요. 여기 강남은 좀 고소득자가 많이 모여 있고 네. 강북은 이제 평균 서울 근로소득자니까 그거랑 하면은 강북에서는 이제 버거운 수준에 온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가 만약에 이만큼 올랐다 강남이 그러면 강북도 올라가려고 따라올 건데 그 폭이 작을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얘가 정체가 되기 시작하나요? 얘도 정체가 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한 가지 나오는 게 뭐냐면 동대문구하고 은평구발 입주 물량이 세게 나올 거예요. 강남은 어떤 특수성이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헬리오시티가 이번에 파크포레온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도 그러지만 부동산 중에 그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데 전세가가 이렇게 버티는 건 처음 봤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담합의 소지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2,000개 매물이 있어요. 네. 근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소유주들이 네. 비싸게 받겠다고. 지금 경합 중이라고 봐요, 저는. 3월 20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치면 이제 잔금 연체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3월 말에 가보면 그 색깔이 나올 텐데 여하튼 잘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데 강북은 어떠냐면 말씀드린 약간 소득하고 갭이 있어가지고 15억을 못 찾아가니까 뭐 이문파크자라든지 새로 들어오는 거 많잖아요. 또 4월 되면 또 몇천 세 또 들어오고 동대문구가 올해 10,000세대가 넘게 들어와요. 동대문구가 지금 동대문구는 나름 잘 버티고 있는데 힘이 약해요. 아무래도 그러면 꺾이면 쭉 분위기가 그래서 결론은 힘 맞추기를 하려고 애를 쓰다가 조정 국면에 확실히 들어갈 것 같고 강남은 강남의 특수성 때문에 마용성하고 조정 들어가려고 하는 힘이 있더라도 버티려고 애를 쓸 것이고 이게 한 해 좀 장세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남의 절반 정도는 따라왔는데 그건 비율상이었고 이제 절반도 15억 정도로 왔으니까 절대 레벨 자체가 맞아요. 강북의 이제 펀더멘털이 좀 버거워지는 상황까지 왔으니 갭이 너무 커졌어요. 그럼 오히려 더 벌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고 교수님. 그건 인정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네, 언제까지 그렇죠. 강남구를 일반화시켜서 살아야 돼요? 그건 맨날 강남 뉴스만 나오고 서울에 25개구인데 그렇죠. 강남 3구 빼고 나머지 22개구에 대해서 소식을 기자분들이 다뤄주면 우리가 좀 평온해지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조회수로 생각하면 이제 강남이 자극적이니까. 자극적이고 일단은 조회수가 나와야 됩니다. 조회수가 그래서 많으니까. 일단 자극적으로 뭐 몇 억씩 올랐다 뭐 이렇게 쓰려고 하면 뭐 아까 대기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호가가 뭐 올리면 한 2, 3억씩 막 올려버리잖아요. 말이 2, 3억이지. 지방의 좀 구축 아파트들은 구평이 2, 3억 하는 것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묘한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근 얘기인데 엊그제인데요. 방송하는데 그 행당동도 나름 성동구잖아요. 그렇죠. 행당역 거기 2만 세대 모여 있잖아요. 거기 계신 분이 거기가 15억까지, 16억까지, 17억까지도 갔, 뭐 16억, 17억도 갔어요. 호가가. 근데 이제 좀 가라앉다가 강남이 지금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가를 갖다 15억까지 다시 받아보려고 하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상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강남은 돌파를 했는데 마용성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래 자기 손가락이 이쁘잖아요. 자기 전철역 가깝고 행당역에서 되게 좋은데 뭐 한강도 가깝고 다 좋은데 왜 우리는 고가를 찍었던 거 내려와서 힘을 못 쓰고 있냐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게 수요의 집중 현상이 다르다. 행당동보다는 아마 옥수동, 금호동 쪽으로 가려고 그럴 것이고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이제 얘기 드는데 그런 현상도 같이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까지는 안 팔리고 있다. 퍼지고 있지는 않다. 근데 이제 소유분들께서는 약간 김치국을 조금 드시고 계시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도 한번 대출이 조금 풀리고 있다. 금리도 인하되고 있고 그래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 우리가 처음 올해가 시작될 때는 대부분 좀 부정적으로 봤다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고 말하기 그렇지만 이제 상승 쪽의 의견이 약간 힘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넘어야 될 산이 이제 DSR입니다. 이거 이번에 연기하면 이수나 만한 제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든 가야 될 것 같고 저번에도 한번 미뤘다가 약간 시장만 불지른 효과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뭐 닥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살아나는 분위기가 좀 찬물이 될까요? 아니면 강남은 그냥 가고 좀 분위기 심리가 올라왔다는 다른 동네가 다시 심리가 꺼지는 일이 벌어질까요?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DSR을 연기하거나 DSR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작년에 사실 별거 아니었잖아요. 7월에 시행할 걸 9월로 2달 연기했습니다. 뭐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PF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문제 있어서 그냥 2달 연기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뭐 여러 가지 오해
정부는 집값 잡을 의지가 없어. 별의별 소문이 돌면서 폭등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아마 칼을 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DSR 기조, 물론 국토부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폭락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거를 연기하거나 이거를 완화시킬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고 싶고요. 그러면 7월에 시행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인데 안타깝게도 저는 강남 3구에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잠실, 우리가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이런 아파트들이 뭐 완전히 올인 대출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비중이 작죠. 토지 거래가 그게 또 풀렸으니까 안 되면 전세 끼고 사고 내 나머지 여유 자금 15억, 20억 정도 가지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DSR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은데 반대로 강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금강구나 금강구가 이제 강북은 아닙니다만 노도강이라든지 입주 물량이 많은 동대문 같은 경우는 사실 소득 수준이 강남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DSR 규제가 나왔을 때 저는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제가 몇 달 전에 노원구 부동산 임장 갔을 때도 현장 부동산 사장님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게 강남 집값이 올라서 강남 집값 잡아야 된다고 나온 대출 규제가 강남 집값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고 노원구 집값에는 치명타를 주고 있다라고 굉장히 좀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는 그런 현상이 또 생길 거다. 양극화가 더 공고히 될 것 같고요.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정상적인 급상승입니다. 이거는 한 달 만에 0.1%에서 0.68% 가는 건 이거는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더라도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급상승이고 집주인들 호가도 올리고 불안한 수요자들이 따라가는 경향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강남에 국한된 얘기고요. 강남을 벗어나게 되면 전체 무주택자들, 전체 갈아타기 수요가 서울을 못 사고 싶어서 난리가 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DSR 규제도 이제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드는 강남의 집주인들이 상승폭은 둔화될 수는 있겠으나 사실 엘스 리센츠가 33억 이상 올라가게 되면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따라가기가 그렇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치동도 마찬가지죠. 레미안 대치 팰리스 같은 경우도 국평 전용 84가 40억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다른데 마용성이나 이런 데를 사거나 안 사거나 매수자들은 또 현명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승세는 둔화되겠으나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릴 가능성은 당분간은 또 집주인들은 지켜보겠죠. 그렇죠. 여기서 홀딩하고 지켜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강남이 떨어질 가능성은 당분간은 낮다. 하지만 이게 강북까지 확산이 되고 대출 규제가 약발이 안 먹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DSR 규제가 나오고 제 생각에는요. 이 정도 상승률이잖아요. 0.68%면 절대 국토부가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대책을 내놔야 돼요. 뭐라도 대책이 나와야 되고요. 조기 대선이 시행이 되고 만약에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뀌게 된다면 저는 다시 종부세 카드도 더 강화되는 카드가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천정부지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규제가 나오면 강북이 더 타격을 받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규제는 상대적으로 펀더멘탈이 약한 곳에 그렇습니다. 타격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한국은행을 좀 봤을 때 약간 룰 아닌 룰을 좀 발견한 게 있는데 가계부채를 정말 진심으로 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총재님께서도 아예 얘기를 그럼요. 하시니까. 근데 어느 정도까지 용인을 하실 거냐. 줄어들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한 60조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5조가 넘어가려고 하면 이제 센 발언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4조 정도 되면 이제 민생 내수 얘기하시면서 좀 인하하는데 5조 넘어갈 것 같다 이러면 또 가계부채 얘기를 꼭 하시는데 지금 2월 달에 이제 5조가 까딱까딱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인하를 하더라도 굉장히 매파적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DSR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7월 달에 그냥 가고 추가적인 뭔가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만약 5조가 넘어가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가 좀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고 하면 좀 가능할 만한 뭐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대체로 그냥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있는데 하고 이제 있는데. 우리가 보도를 자주 안 하니까 이제 네. 잘 어떤 걸 하고 접촉이 안 있습니까? 되시는데요. 최상욱 장관이 2월 말쯤에 짤막하게 얘기했죠. 회의를 하고 서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를 갖다가 90% 지금 90.8%까지 끊어놨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착시 현상을 좀 이해하시게 뭐냐면 네. 이 기준을 갖다가 대차대조표나 이런 금융의 기준을 2020년도에 맞추지 말라고 IMF에서 전 세계에 권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착시 현상이 벌어져서 그럴 수 통계에 대해서 착오가 나니까. 근데 굳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좀 야단을 맞았어요. 네. 뭐 때리고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네, 얘기를 비판을 들었죠. 받았다는 왜 거죠. 너희는 네. 착오가 일어나게 하냐 그래서 네. 했습니다. 그거는 이 아셔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만 해도 105% 넘었다 가계부채가 이랬는데 갑자기 90%예요. 네. 대출은 늘어나는데 안 맞잖아요. 이게 이제 대차대조표를 20년 기준으로 다 반영해가지고 새로 작성해서 그런데 그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네. 중요한 건 그럼 90.8%가 됐는데 이거를 80%대로 낮추겠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의미가 중요한 게 80%도 89%가 있고 81%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80%대까지만 얘기하고 뒤에 약간 5년 안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 차근차근히 80%대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게 조건부가 있습니다. 뭐냐면 GDP 대비 총량에 맞게. 그게 이게 뭐냐. 우리가 GDP가 한 얼마 정도 한 2,000조 안 되죠? 한 2,000조 조금 넘어가지 않습니까? 1,600 되죠? 네, 그러면 네. 거기에 이 경상 성장률이라 해서 또 특이한 요번에 또 자꾸 뭘 만드는데 네.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알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처음 나온 단어가 있어요. 제가 하는애 전화도 해보고 물어봤는데 네. 하여간 그 성장률을 3.8% 잡았어요. 그러니까 GDP의 3.8%만큼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월로 5조를 말씀하셨는데 네. 전체 총액에서 GDP의 3.8%가 데드라인으로 가이드를 뒀더라고요. 네. 그러면 계산하면 2,000조라고 하면 네. 60조 대충 맞아요. 그렇죠. 대충 맞아요. 그럼 그 선에서 움직이니까 5조씩 하면 딱 맞아요. 1년이면 60조. 그러니까 이거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라인은 지켜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작년과 같이 그 금액은 나온다는 얘기죠, 돈은. 네. 여기서 문제는 대출 금리잖아요. 그렇죠. 금리인데 그 중에서 30조 정도가 정책 대출 금리로 들어가고 네. 30조는 금융권에서 민간에서 가는 건데 그렇죠. 자율 금리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말씀하신 DSR과 네. 그 스트레스 가산 금리가 적용이 되잖아요. 네. 이거를 금융위하고 금감위가 가이딩을 하는데 네. 딱 보니까 정책 금리는 예전보다 0.2%씩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신생아론 이런 것들이 만약에 2%짜리 따르면 2.2%가 되고 조금씩 올렸어요. 네. 그리고 이 민간에 대해서는 묘하게 해놓은 거예요. 정말 묘하게. 그러니까 10개 은행이 있으면은 네. 9개 은행은 묶어. 네. 그럼 근데 한 은행은 풀어놔. 그럼 자율이니까 풀어도 할 말 없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 저기 정보를 가서 하라는 우리 얘기인가요? 딜라이브 시청자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뉴스에 막 나와요. 네. 뭐가 안 된다고. 근데 열심히 찾으시면 네, 찾으면 다 돼. 한 은행 아시죠? 한 은행은 돼요. 네, 맞습니다. 이걸 이제 좋게 얘기하면 투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찾아내요. 네. 투기하는 분들은 미리 정보를 받아. 네. 그 세력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정부의 의도가 진정성이 약하다. 그럼 이거는 정부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이거는 있죠. 9개가 안 하니까 누가 일부러 그 은행을 막 찾는 사람은 진짜 투자자로 다니지 일반 사람 잘 안 가잖아요. 네. 세네 군데 갔다가 미입품 막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운 분위기를 주지만 네. 또 하시는 분들은 하신다.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용인해 주는 거죠, 시장을. 네. 정부가 그걸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말씀하실게요. 할까요, 안 할까요, 검수가. 이거는 간단한 게 뭐냐면 IMF 보고서가 2월 7일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에 가이드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나오자마자 연타로 나온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젤3 협약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DSR은 다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미 딴 나라는 다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작년에 약간 이래서 연기한 거예요. 네. 연기해가지고 요번에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그 수장들이 똑똑한 건 뭐냐면 지방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IMF 보고를 할 때 지방은 우리가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체인징할 가능성을 두겠다. 네. 라고 보고를 했고 IMF도 그걸 또 받아들인 거예요. 그 정리한 걸 보니까 그러면 결론 났죠. 아, 정부는 투트랙을 가겠구나. 그리고 못도 박았어요.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는 도리어 스트레스 가상금리를 더 할 수도 있다. 네. 또 멘트를 날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정부는 이미 방향을 정했다. 가계부채의 더 급증은 막을 것이고 적정한 수준에서만 갈 것이고 넘어서는 거는 강력하게 들어가고 우리가 이쪽에 지방이나 광역시의 악성 비문이나 이런 것들은 또 경제를 위해서 살리고 방향성을 확실히 정했다. 그러면 결론 지방 쪽 광역시 쪽은 약간의 여지가 생긴 것이고 서울 수도권은 예전처럼 그런 장이 오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판단하고 시장에 대처하시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럼 10개 은행 중에서 한두 개 이제 우회로를 파도는 거는 뉴스에서 계속 이렇게 규제한다고 하니까 심리적으로는 조금 누르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있죠. 무슨 은행, 후원 지점, 무슨 대리 찾아가시면 된다. 뭐 그런 거 꼭 있지 않습니까? 뭐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면 찾아내거든요. 아니, 그게 뭐냐면 그 은행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은행에 할당된 비율이 있잖아요. 네. 그게 꽉 차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스톱이잖아요. 네. 그게 제한적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금 죽이면서도 꼭 네, 필요한 맞습니다. 사람들은 네. 이제 살 길은 약간 뚫어 그렇죠, 놓으면서 그렇죠. 그러면 약간 교수님 말씀대로 IMF조차도 우리나라 지방 부동산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완벽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IMF가 공인한 지방 부동산 이거는 뭐 어떻게 그래도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방을 살려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대책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살릴 의지가 저는 크게 보이진 않고요. 과연 DSR 가상금리를 지방은 내려주고 서울을 좀 올려준다고 해서 지방 부동산이 살아날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쉽지 않을 것 지방 집을 안 사는 이유는 정해져 있어요. 안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집을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실수요자라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예금 금리 정도는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지 미분양도 많고 입주 물량이 많은 지방의 뭐 신축 아파트나 구축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도 아마 굉장히 고민될 거예요. 사실은 강남 3구, 용산구가 집값이 뭐 용산구는 최근에 이제 많이 안 올랐습니다만 강남 3구가 많이 오르면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규제 지역이거든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거 풀었다고 해서 이렇게 난리가 나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규제 카드가 제가 볼 때는 교수님 뭐 살짝 말씀하셨듯이 대출 규제 카드밖에는 없는데 그렇죠. 강남이 대출 규제 뭐 DSR 좀 더 가상금리 올렸다고 해서 크게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뭔가 하긴 해야 되겠고 지금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에 좀 빠지게 되는데 저는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뭐 집주인들이야 내 집값 더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끝이 보이거든요. 이게 지나치게 오버슈팅이 되면 한마디로 지방은 굶어 죽고 서울은 배 터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배가 터지면 안 되는데 터지면 엄청난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도 좀 고민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나는 어떤 정책을 하면 이걸 확실히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장관 될 리는 없습니다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면 부작용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불이 나면 불을 끄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잖아요. 물이 넘칠 수도 있고 뭐 탄내가 날 수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많이 쏟아부어서 불을 끄고 부작용은 나중에 저는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불 끄는 부작용이 무서워서 조금씩 뿌리다가는 불이 더 확산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정광석화처럼 끌려고 하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요. 일단 똘똘한 한채 현상. 지금 다주택자 규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다주택자 규제는 저는 폐지를 할 것 같고요. 금액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실수했는 게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리면서 이게 탈출구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장관이 되면 보유세를 저는 일단 올릴 것 같습니다. 종부세를 12억 공시가격 12억까지는 뭐 공제를 해주더라도 12억 넘어가게 되면 공시가격이 1% 정도 저는 종부세 금액대로 세죠? 그러면 부담스러운 분들은 팔아야 되잖아요. 파는 출구를 열어주자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KB 시세 대비 내가 10% 저렴하게 팔면 양도세율을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빼주는 거죠. 그래서 탈출구를 만들어주게 되면 기재부가 난리가 날 수 있으나 한 1년 정도 또는 뭐 그 이상 이렇게 하고 또 다른 탈출구는 지방의 미분양에 대해서는 저는 다 풀어주자. 5년간 양도세 면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뭐 면제, 분양가 할인, DSR 면제, 저리 대출 정도 해준다면 서울로 들어오는 돈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을까. 1년 정도만 이렇게 시행을 한다면 저는 서울의 돈이 지방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지방도 살고 PF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서울 집값도 안정되는 유인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또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아니, 해봤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게 아까 진화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 남대문이 홀랑 타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 왜 그렇게 됐냐면 이 물을 뿌려야 되는데 문화재니까 그렇죠, 그렇죠, 딱 맞아요. 맞네. 그래서 기와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안에다가 물을 뿌려야 되는데 네. 기와를 깨면 안 되기 때문에 밖에서만 뿌린 거예요. 그래서 다 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와고 뭐고 다 없어지는 다 상황이 된 타버리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확한 비유. 핵심의 코어에 들어가야 된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래서 저는 지방 부동산 사면 그냥 집으로 안 쳐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모든 걸 다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사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집도 사는 그렇죠. 사람이 사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지방 아파트 하나 샀을 때 아무런 불이익 플러스 이익을 더 주게 되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스튜디오가 아니고 참 이제 국회였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살짝 들긴 다 합니다. 같이 한번 가야겠네요. 이거 너무 좋은 말씀하셔가지고. 예, 가까운 데니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면 그래도 아직 우리가 그 정도의 권한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린다면은 그래도 이제 봄 정도 되면은 분양시장이 조금 고개를 들고 하면서 지방도 어느 정도는 좀 실수요가 좀 자극이 되면 좀 소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삼부 토건도 그렇고 건설사들 넘어가는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근본 해결이 잘 안 되겠죠, 교수님. 아무래도. 제가 이거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내가 100만 원짜리 집을 살 수 있는데 네. 150만 원이야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방에 한 지금 2, 3년, 3, 4년째 좀 약간 다운되잖아요. 근데 얘가 140원, 150원, 120원, 120원까지 내려왔어요. 네. 근데 그러면 저는 놀고 있어요? 네. 100원이었던 돈이 일을 하면서 2, 3년 동안 네, 소득이 소득이 쌓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지점이 올 때가 약간 됐어요. 제가 볼 때. 네. 한 번 더 내려와 주고 네. 1년 정도 더 하면 회복될 거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 네. 근데 요 타임에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좋은 안들 있잖아요. 다 같이 살 수 있는 상생. 이런 제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쓸 때가 됐는데 지금 약간 그 표현이 맞아요. 남대문 그것처럼 네. 이것저것 저것저것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이 커지는 좌충우돌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뭐 그런 생각 소장님하고 동감한다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중국도 공동 부유로 나오면서 주가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맞아요. 최근에 이제 그걸 인정을 하고 선부유로 좀 돌아가고 있잖아요. 벌 수 있는 사람 먼저 벌어라. 그럼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사야지 그럼요.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너는 집이 한 개 있으니까 더 이상은 사지 마. 이렇게 되면 이게 해결되기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오랜만에 그런 방법도 있어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층에다가 네. 강력하게 네. 50년 이런 걸 해가지고 집을 장기, 네. 싸게 사게 부담 없이 사게 하고 네. 지방구 같은 경우는요. 네. 사게 하고 중요한 건 투자 행위 못하도록 네. 개인 재산이지만 그 샀으면 그래도 한 10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런 정도의 옵션을 주면 네. 정부도 좋고 그러니까요. 건설사도 좋고 뭐 이런 그럼요. 방법도 좀 연구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서울도 강남과 비강남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양극화 서울과 너무 또 맞아요. 지방이 있기 네. 때문에 세 나라를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문제예요. 살 수 있는 분 그리고 사야 되는 분들에게는 좀 기회를 주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